혹시 매일 밤 꾸는 그 꿈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뇌의 활동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 다듬어진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떨까요? 어젯밤에 꾼 그 이상한 이야기가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죠. 당신의 뇌가 생존 확률을 높이려고 돌려본 가상현실 훈련이었다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꿈에 관한 최신 통합 연구입니다. 시타르타 히베이루의 꿈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버드 의대의 신경생물학, 또 여러 철학적 통찰, 그리고 최신 정밀 정신의학까지 전부 다뤄볼 겁니다.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꿈이라는 이 밤의 신탁, 이게 어떻게 우리 자신과 문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이 이걸 어떻게 해독해서 마음을 치료하고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뇌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고 어떨 땐 정말 귀기하게까지 한 가상현실, 즉 꿈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 거의 평생을 바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의대의 신경정신과 의사 앨런 홉슨입니다. 아, 홉슨. 네, 이분이 처음에는 꿈을 활성화 합성 가설이라는 걸로 설명했어요. 활성화 합성 가설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의 아주 깊은 곳, 뇌관에서 무작위적인 전기 신호가 막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깨어있는 다른 뇌의 영역이 이 무의미한 신호에 어떻게든 이야기를 입히려고 애쓰는 과정,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 아무 재료나 막 던져주면 우리 뇌가 그걸로 알아서 그럴듯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 가설을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는데요. 그게 바로 AM 모델입니다. AM 모델이요? 네, 우리 의식의 상태를 입체적인 지도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AM. 알파벳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먼저 A는 활성화, 액티베이션이에요. 뇌 전체의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시동이 얼마나 걸려 있냐는 거죠. 에너지 레벨이요? 네. 근데 놀라운 게 우리가 한창 활동하는 낮 시간이랑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일 때 이 활성화 레벨이 거의 똑같이 높아요. 정말요? 뇌는 밤에도 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뇌는 잠들지 않는 거죠. 그럼 I는 뭔가요? I는 입력, 인풋입니다.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출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죠? 깨어있을 땐 눈, 코, 귀를 통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꿈을 꿀 땐 이 외부로 향한 문을 거의 다 닫아버려요. 대신에 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신호, 피지오파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꿈에서는 바깥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군요. 문을 걸어 잠그니까요. 마지막 M은요? M은 변조, 모듈레이션입니다. 뇌를 지배하는 화학물질, 즉 신경 전달 물질의 조합을 말하는데요. 아, 화학 물질. 네. 깨어있을 땐 이성적 판단이나 집중력에 관여하는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런데 꿈을 꿀 땐 이게 완전히 역전돼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네, 뇌의 운영 체제가 아예 바뀌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잠시만요. 거기서 말씀하신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혹시 우리가 꿈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나요? 정말 생생했는데 눈만 뜨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걸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려면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꿈꿀 때는 이 둘이 거의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렬한 경험이었어도 깨어나는 순간 그냥 물 위에 쓴 글씨처럼 대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저장이 잘 안 되는 모드였군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꿈이 왜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황당하고 기괴한가? 사람이 갑자기 새로 변하기도 하고 시간이랑 공간이 막 뒤섞이잖아요. 이것도 뇌의 특정 부위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우리 뇌의 총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현실 감각 담당자요. 총 감독이요? 네. 바로 우측 등회측 전전두엽이라는 곳인데요.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이게 말이 되나? 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꿈을 꿀 때는 이 총감독이 잠시 퇴근을 해버립니다. 총 감독이 자리를 비운다고요? 네. 이 현실 필터가 꺼져버리니까 뇌는 내부에서 만들어낸 온갖 환각적인 이미지나 이야기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요. 아, 심지어 앞뒤가 안 맞는 기억 조각들을 이어붙이려고 그럴듯한 거짓말, 즉 작화까지 만들어내죠. 그래서 홉슨이 이 상태를 아주 도발적인 용어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정상적인 선망 혹은 정상적인 정신병이라고요. 신병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표현인데요. 그럼 우리가 매일 밤 뭐랄까 합법적으로 미쳐보는 시간을 갖는 셈인데 이게 버그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타르타 히베이로의 통찰이 등장합니다. 아, 히베이루. 네, 그는 꿈이 없었다면 인류의 문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거든요. 히베이루는 꿈의 목적을 적응적 시뮬레이션이라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찾습니다. 적응적 시뮬레이션이라면 일종의 가상 훈련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맹수를 만나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사냥감을 쫓는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돌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꿈이니까 실패해도 다칠 일은 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밤새도록 정신적인 리허설을 한 덕분에 다음날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예측 처리 모델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네요. 뇌가 세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순간을 예측하는 예측 기계라는 이론이잖아요. 맞습니다. 꿈은 바로 그 예측 기계를 외부의 방해 없이 최적화하고 다듬는 오프라인 학습 시간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창의성이 폭발하는 거예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뇌회로 덕분입니다. 아, DMN. 우리가 흔히 멍 때릴 때나 공상에 잠길 때 활성화된다는 바로 그 회로 말씀이시죠? 네, 자아성찰, 과거 회상, 미래 계획 같은 내면 활동을 담당하는 DMN이 꿈꿀 때 가장 활발해져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총감독, 전전두엽의 억제까지 풀리니까 아, 필터가 꺼지니까. 네, 평소에는 절대 연결될 일 없던 기억, 감정, 개념들이 마구잡이로 자유롭게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방만한 연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예술적 영감이 태어나는 겁니다. 와. 히베이루는 고대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계시를 주고 상징과 신화를 만들게 한 원천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생존을 위한 시뮬레이터가 창의성의 용광로 역할까지 했다는 거네요. 그럼 꿈을 꿀 때 뇌의 구체적인 풍경을 좀 더 들여다보죠. 우리가 꿈에서 보는 게 단순한 시각적 환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뇌 영상을 찍어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복잡한 사물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브로드만 20번 영역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게 활발해진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예를 들어 당신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건 단순히 할머니의 3D 모델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할머니와 관련된 따뜻함, 그리움, 지혜 같은 그런 추상적인 의미 덩어리 자체가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꿈은 대상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보다 그 대상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처리하는 데 더 집중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이미지 안에 의미가 압축되어 있다는 거군요. 꿈속에서는 공간감도 아주 생생하잖아요. 막 비논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느낌은 확실한데요? 그건 공간 지각과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하두정엽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가 뒤죽박죽이라도 나라는 존재의 현장감, 현존감은 확실하게 느끼게 되죠. 반면에 재밌게도 후각이나 촉각 같은 감각은 꿈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네, 이게 바로 꿈이 물리적 감각의 재현보다는 시각과 정서, 그리고 의미의 통합에 집중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꿈에서 대화하는 경험은 어떤가요?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제 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경험이죠. 사실 실제 음파를 재현해서 듣는다기보다는 의미의 직접적인 전달에 훨씬 가까워요. 의미의 직접적인 전달이요? 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혹은 입도 떼기 전에 그 문장의 의미가 내 머릿속에 바로 파악되는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네, 있어요. 무슨 텔레파시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꿈은 소리라는 물리적 매개체를 건너뛰고 고차원적인 언어, 상징 영역을 직접 건드려서 의미 자체를 교환하는 거죠. 뇌의 아주 효율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뇌의 화학작용부터 인류의 진화까지 거슬러 올라왔는데요. 듣다 보니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오래되고 신비한 밤의 신탁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2010년대 이후에 급부상한 정밀정신의학이라는 분야에서 꿈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어요. 정밀 정신의학이요? 네, 거기서 꿈을 매우 중요한 디지털 표현형으로 주목하고 있죠. 디지털 표현형이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나 SNS 활동 기록처럼 디지털 기기에 남은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데이터로 보는 거군요. 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일기를 하나의 디지털 데이터로 보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찾아내는 거죠. 꿈의 내용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가요? 내용보다는 형식에 더 주목합니다. 형식이요?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 NLP라는 인공지능 기술로 환자의 꿈일기를 분석한다고 해보죠. 꿈에 긍정적인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부정적인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세어보거나 문장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논리적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꿈 이야기는 중간에 뚝뚝 끊기거나 문법적으로 아주 단순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꿈의 구조적 특징이 뇌의 통합 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생체 지표, 즉 바이오마커가 되는 셈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고요. 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정밀정신분석이라고요? 네, 이건 꿈속의 특정 이미지가 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뇌를 직접 본다고요? 네, 기능적 MRI 같은 걸로요. 가령 꿈에서 뱀이 나왔을 때 환자의 뇌에서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정적 감정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지, 아니면 호기심이나 쾌락을 담당하는 보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막연한 상징 해석을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자가 어떤 초기 트라우마 때문에 특정 감정 반응에 고착되어 있는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꿈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꿔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한다니. 이게 바로 프로이트와 뇌과학의 만남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 고전적인 논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극찬한 반면에 홉슨 같은 뇌과학자들은 초기엔 무작위적인 신경발화의 부산물이라고 평가절하했잖아요. 이 둘 사이의 깊은 간극이 드디어 메워지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대 꿈 연구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둘은 적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막 솜즈 같은 신경정신분석학자들이 이 둘을 통합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꿈을 시작하게 만드는 시동은 뇌간에서 올라오는 무작위적 신호가 맞아요. 홉슨의 말이 맞았던 거죠. 네. 하지만 그 시동이 걸린 뇌라는 자동차가 어떤 영화를 상영할지,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욕망, 동기, 보상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변연계의 도파민 회로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엔진이 켜지는 건 기계적인 과정이지만 그 차를 몰고 어디로 갈지는 운전자의 욕망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과 같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엔진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그 엔진이 있기에 운전자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 즉, 꿈의 형식은 생물학적이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의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프로이트와 홉스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각자 진실의 한 단면을 보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뇌과학자들이 꿈을 정상적인 정신병에 비유했던 것이 꿈의 가치를 폄하하려던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조현병 환자들이 겪는 환각이나 망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그 원형을 우리 모두가 매일 밤 안전하게 체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꿈을 연구함으로써 정신질환의 비밀을 풀 수 있다는 접근이군요. 그렇죠. 반대로 심리치료자들은 그 정신병적 상태가 가진 해방적인 창의성과 자기 통합의 잠재력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요. 결국 모순이 아니었네요. 네, 꿈은 일시적인 자아의 해체를 통해 역설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장치인 겁니다. 결국 시타르타 히베이로의 주장처럼 우리의 자아는 깨어있는 시간의 경험만으로 만들어지는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조립되면서 빚어지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였네요. 그렇습니다.
꿈은 단순히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배출하는 걸 넘어서 미래에 대비하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적 도구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 정밀 정신의학은 이 고대의 밤의 신탁을 과학의 실험실로 가져와서 개인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밀한 나침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홉슨이 꿈의 기계적인 뼈대를 밝혔다면 히베이로는 그 위에 살과 영혼을 붙여서 꿈을 다시 인간다움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꿈이 없으면 문화도 없다는 히베이로의 말이 이제는 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현대 정신의학의 새로운 선언처럼 들리는군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려 합니다. 우리의 뇌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일 밤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실현하고 있다면 깊고 회복적인 렘 수면이 점점 더 드물어지고 경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에 준비하는 능력을 얼마나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미처 시뮬레이션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